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양명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때 이제 양명학은 중국의 사회도 이제 양명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적인 측면은 그 중국사 할 때 좀 더 살펴볼게요. 여기에서는 조선에서 어떻게 양명학을 수용했고, 그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론 중심의 강화학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볼게요. 그 조선의 양명학 관련돼서는 95년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만한 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 양명의 사상 특징에서 뭐 견물치지, 심증리, 지행하별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양명학 사상의 특징들이죠. 예. 근데 이 내용들은 이제 그 중국사 할 때 살펴보기도 하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한국의 양명학 관련된 내용 볼게요. 원래 양명학은 그 명나라에서 그 당시 이제 그좀그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형식화되니까 그런 이제 비판적인 차원에서 주관적인 실천적 유학에서 출발됐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 전반기 때 주로 중종 때 이제 전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경과 학파하고 종친들 사이에 이제 점차 확산됐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명예왕래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양명하게 그 경전이었던 전승록이 있어요. 예. 이 전승록 같은 것들이 유입됐다. 뭐 그때는 아직 이제 뭐냐면 호기심 차원에서 이제 본 거고 16세기 중엽 때는 이제 그 이항들이 그 이 양명학을 보고 이단으로 여기서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17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최명기나 장유 같은 사람들이 좀 양명학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성리학을 대체하려는 그 것이 아니라 주제학 일변의 어떤 학문에 대한 자세한 방법, 무비판적 맹종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이지. 뭐 이 사람들이 뭐 양명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리학을 배제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 때는 최명기 손재였던 최석정을 비롯해서 이 소동계 학자들이 이제 거기서 논을 했고 주로 이제 이때부터 17세기 후반부터 이 소동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18세기 이후에는 양명학을 학문으로 수용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의 어떤 보조적인 것들이 아니라 성리학을 대체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성리학을 지키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아까 치면 이제 요거와 연결돼서 정제도가 이제 소논계통이죠. 소논들의 가학으로 이제 정성이 돼요. 집안에서 연구하는 이 소논계통 중에 또 종친세력도 많았어요. 조선시대는 종친불사해가지고 이 종친들은 그 왕을 중심으로 10대가 공유되면 정치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양명학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정제도는 강학파를 창립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조선의 양명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정제도와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쓴 게 만무일체론이나 존론 같은 책들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존론이나 만무일체론. 그래서 이 존론과 만무일체론을 통해서 양명학의 학문적인 체계를 정립하려고 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중국의 양명학을 이 정제도는 그대로 모방한 게 아니라 좀 재해석했죠. 그래서 생리와 실리를 강조했다. 이렇게 했는데 생리나 실리라는 것들은 뭐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어떤 그 실천성을 되게 강조하는 거야. 네. 물론 양명학 자체가 이제 실천성을 강조하긴 하는데 더 강조했다. 그래서 이 실천적인 어떤 것들이 생활 속에 내재된 어떤 보편적 진리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실천적인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고
이런 것들을 생리와 심리하겠다. 생활 속에 내재된 어떤 보편적 원리, 실천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나름대로 이기론을 반영해서 독자적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양명학에도 이와 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양명학에서는 이와 기의 어떤 작용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심이 중요하지 중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양명에서는 심도 중요하지만 이런 니의 어떤 것들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생활 실천 윤리, 실천성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의 이기론을 반영해서 나름대로 양명학을 독자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생리나 실리라는 것은 생활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된 실천적인 어떤 실천적인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친민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건 제가 이제 중국사 할 때, 중국 양명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대학 원용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에 보면 원편.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그 대학에 주석을 붙였잖아요. 그 대학 주석을 붙이지 않은 그 원편이 있어요. 원래 대학이라는 자체가 이제 얘기 한 편이잖아요. 여기 대학의 원편, 고본이라고 해요. 대학 고본. 그러니까 주자가 해석 이전에 그 대학에 보면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통 주자는 신민설을 강조했어요. 주자가 그러니까 백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재해석해가지고 신민설을 강조했는데 대학 고본을 원편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얘기했지 자기하고 같은 도덕적 실천의 주체로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대부나 이런 사람들이 성인들이 일반민들을 교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왕양명이 대학 고본을 잘 읽어보니까 이게 신민설로 적혀 있지 않고 친민설로 적혀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주자가 이제 신민설이라고 바꿔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이게 잘못돼서 원래 대학 고본처럼 친민설을 읽어야 된다. 백성과 친해야 된다. 이거는 주자처럼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백성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일반민들을 도덕적 실천의 주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나가서 양반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망양명하고 생각이 동일해요. 예,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걸 우리나라 적용해서 양반 신분제 폐지까지 나간 거야. 그래서 이 친민설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났고요. 친민설과 신민설의 차이는 나중에 이제 제가 중국사 할 때도 좀 얘기하겠지만 그 양명학과 주작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강학파를 이제 형성했고 주로 소원계통의 사람들과 그다음에 종친들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계 같은 데서는 이제 보통 조선후기 때 개혁 사상을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소론 같은 양명학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남인 같은 경우에 근기남인이죠. 중농주의를 내세웠고 그다음 노동계 낙농파들요. 노동계 낙농들은 그 당시 이제 중상주의를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양명학군 정제도를 출발해서 이강사, 이근희, 이충희 같이 이제 세대를 달리면서 계속 했고 여기 눈여보시면 다 이자잖아. 전주 이시집안이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 출신이 어디에 연결됐다? 예, 종친세력들과 연결됐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만에도 이제 그걸 계승이 돼가지고 그 당시 뭐 이곤방, 이건창, 박은식, 정인보 이런 사람들이 연결됐어요. 예,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박은식 같은 사람이야. 박은식. 박은식은 뒤에 이제 제가 구한말 때 할 때지만 그 성리학을 대체해서 양명을 내세우면서 그 당시 이제 유교가
유교의 낡은 것을 뭐냐면 바꿔치자. 그래서 이제 유교 구신론을 제시하죠. 자, 유교 구신론은 이제 양명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유교 구신론 관련된 내용은 뒤에 구한말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했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뭐냐면 양명학의 부흥을 주장하면서도 실천성을 더 부각시켜갖고 민족주의 운동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제 박은식, 정인보 이런 사람은 또 학자이면서도 민족주의 사학자도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학화. 자, 근데 이제 양명학에도 한계가 있어. 양명학 자체가 그 뭐냐면 유학이잖아요. 예, 유학이에요. 성리학과 똑같이. 그래서 이제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목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도 성리학의 그런 논리적 틀에서 벗어난 게 아니야. 원래 양명학 자체가 성리학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한 거야.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성리학은 우리가 이제 주제학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성리학 안에 주제학도 있고 그다음에 양명학도 있고 여러 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는 어떤 논리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뭐 성리학적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성리학적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것은 뒤에 등장한 천주교 수용 때문에 그렇죠. 천주교는 완전히 색깔과 논리가 색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 수용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시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시각. 시각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이거는 아마 조선기 때 이 시닥이 제일 많이 나왔을 거야. 네, 시닥. 여기. 시닥이라는 말은 그 조선기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의미하는 이 시닥의 의미는 그 당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닥이라는 것이 이게 새로운학문이라는 의미로 보편적으로 전근대 시대 때 사용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근대화의 어떤 맥락을 통해서 시닥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얘기야. 이거는 이제 1930년대 이건 1901제 강점기 때 얘기죠. 그래서 그때 조선학 운동을 펼치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조선학 운동에서 이제 뒤에도 저희 얘기하겠지만 인류 어떤 근대적인 어떤 보편성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을 한번 접목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보편적 근대성을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다가 이 시각이 부각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여유당 전서 있죠. 시험에 나왔죠. 여유당 전서 편찬사에서 이게 정약용의 이제 저서들을 편찬을 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조선왕동이 출발했고 이때 시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한 근대적 의미의 시닥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시닥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일단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일단 중농주의하고 중상주의 개념 차이가 나올 수 있죠. 차이점이 이제 나왔고요. 참고로 신학도 그렇지만 중농주의와 중상주의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나는 중농주의자, 그다음에 나는 중상주의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뒤에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야. 이렇게 묶은 거고, 그다음에 개별 개혁가들 있죠. 중농주의자와 중상주의 개별 개혁가들의 어떤 그 개혁 사상, 특히 이제 뭐 토지제도, 세계관 이런 것과 연결돼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특히 이제 이 개혁가 중에 개혁 사상가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여유당 전설을 이제 그 뭐냐면 책을 편집을 기반이 됐던 정영웅이죠. 예. 정영웅이 이게 수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이 사람이 강진의 유배 활동한 책을 수백 권 썼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수백 권 쓴 책을 여유당 전설 묶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상주의 이 사람은 중농주의자지만 중상주의를 정복도 시켰어. 예. 그래서 중농주의와 중상주의를 정복시킨 사람이나 그래서 뭐 탕론이나 천자 추대설이나 전론에서 여전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신학의 어떤 부각.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조선화 운동과 관련돼 갖고 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화 운동. 그리고 이제 기출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기출에 약간 언급은 된 것들 이걸 보면 19세기 때 그 예전에도 기출이 잠깐 언급됐어요. 서유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유구. 이 사람이 둔전론을 주장했죠. 예, 둔전론. 그 다음에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출에 잠깐 언급됐나? 예, 그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있죠. 여기에서는 좀 몇 번 언급됐어요. 그 학계에서도 최한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기를 주장했죠. 근데 이때 이제 기라는 것은 어떤 그 윤리적 의미에서 기가 아니에요. 물질론적인 측면에서, 유물론적 측면에서 기를 강조했다. 그리고 최한기는 유기론자죠. 그래서 이제 18, 19세기 넘어가면 유기론이니 유리론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유기론과 유기론자는 기와 니의 존재를 각각 인정해요. 근데 유기론은 뭐냐면 니들 거의 이제 존재 가치는 없어지고 그냥 형식상 남겨두고 기만 강조한다든지, 유기론자는 기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거의 형식상 남겨두고 니만 강조한다. 약간 이제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유기론과 유기론자들이. 그래서 이제 최한기는 유기론자다. 그래서 제가 그 사상표 설명할 때 그 내용들 좀 언급돼 있잖아요. 그거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장 배경을 볼게요. 자, 조성 이게 물론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조성후기 때 신학이에요. 예, 예전에도 이제 신학이라는 의미는 새로운 학문이라는 의미로서 계속 사용되긴 했어요. 뭐 성리학도 신학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양명학도 신학이라고 했고, 뭐 한강 유학이라고 신학도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지학적인 의미에서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장 배경은 조선후기의 사회 변화를 성리학의 전환을 성리학은 사회를 이끄는 지도인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성리학을 가지고는 변화된 사회를 이끌지 못하죠. 외단 이후에 조선사회 문제를 반성하고 극복하는 혁신적 분위기가 형성됐고, 성격은 성리학처럼 뭐 이기 논쟁, 그러니까 이나 이양처럼 뭐 사단 칠정 논쟁, 이건 추상적이잖아. 그런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사회 형식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개혁해 보려고 했다. 그러니까 근대 지향적이고 민족주의 사상경에 성립했다. 실증적 연구를 태도했다. 실사 구신을 내세웠죠. 그다음 주자 성리학, 그 다음에 봉건제적 지주전호제, 신분제를 비판했다. 그런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주자 성리학을 부정한 건 아니야.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람들 보면 거의 90% 넘게 성리학자들이야. 기본적으로 그들도. 그런데 이제 성리학의 문제점을 이제 비판하면서 어떤 성리학을 좀 경세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해갖고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리학의 개량판이라고 보셔야 되지 성리학을 부정했다. 이건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 대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현실 개혁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들도 이제 뭐냐 양반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성리학자분. 지주전호의 신분제를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리학 그 신학자들이 지주제와 신분제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요. 예,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신분제 비판의 강도도 사람마다 좀 달라. 대개 이제 중농주의자들은 좀 약간 비판의 정도가 약하고, 근데 이번에 중상주의자는 비판의 정도 강하죠.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영향은 초기 계열사상과 강국개혁과 외국계몽도 영향을 받았고, 한계는 이 정부는 양반 지지층 입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개 이제 성리학 그 신학자들의 주장을 부차적 지역적인 것만 채택했다. 보통 이 군사, 기술 이런 것들만 채택을 했다.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 수용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학자는 중앙정계에 밀려나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이들의 의견이 이제 뭐냐면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한 건 맞는데, 신학자 중에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초에 묻혀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최한기라든지 그다음에 박지원, 이종도 그런 사람들만 이제 뭐냐면 이익 정도 되겠네. 그런 사람들만 이제 초에 묻혀갖고 공부를 했고 연구를 하고 이제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거고 대부분 이제 한번 그 중앙경기에 좀 진출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들의 말빨이 좀 먹히지 않아서 그냥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정약용 같은 사람도 그 남인 출신이지만 정조의 개혁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했죠. 물론 이제 나중에 정조가 이제 죽은 후에 수청당했죠. 예, 정약 그 정약용의 형제들이 그 뒤에 좀 얘기할 텐데, 하여튼 중앙정계에 밀려났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좀 최근에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들의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 제대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농주의하고 중상주의의 차이점을 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된 부분도 있어요. 자, 중농주의와 이제 중상주의는 공통적으로 뭐냐면 현실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사회개혁을 주장했다는 거. 그리고 부국강경과 민생강경을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주도 세력들 보면 여기 남인이라고 하지만 모든 남인이 아니죠. 근기남인이에요. 근기남인. 서울 주변에 살았던 남인들이고 이들 중에는 원래 오리지널 남인들이 아니라 이들 상당수가 뭐냐면 소북계통이 많아요. 이 소북계통. 이 소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북하고 대립된 애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인조반정 이후에 정치로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소북에서는 도저히 살아남기 힘드니까 그 일부는 이제 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이 남인 계층에 합류하기도 돼요. 그래서 근기 남인들이 소북 계통에 영향을 받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남 남인, 정통적 오리지널 그 영남 남인보다 좀 그 당시 이제 이의죠. 이의의 사상을 이항의 사상을 좀 약간 재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또 극진적으로 좀 재해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상주의 세력들 노론이죠. 노론 집권파들이야. 그래서 이 중상주의 개혁가들 보면 노론 집권파들 자제들이 많아요. 예, 자제들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노론계 주리 낙론이죠. 호남 논쟁할 때 낙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통 기국 중에 이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야. 이의 보편성. 그래서 신분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의 보편성을 강조했죠. 그에 반해서 호농 같은 경우는 기국을 강조했잖아요. 기의 차별성을. 그래서 보수적으로 해석했죠. 이 사상을. 근데 여기는 이 사상을 좀 뭐냐면 적극적, 진보적 해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국론자를 강조하는 호농보다 이를 강조하기 때문에 주리 낙론이라 불러요. 얘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의 과정에서 이제 중농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얘들의 관심이 농업이에요. 근데 이제 중상주의는 상대적으로 얘네들 관심이 어떤 상공업 발달이죠. 그래서 이제 있지만 중농주의나 중상주의 중 나름대로 농업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농촌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농업 사회이기 때문에. 중농주의자는 자연농 육성하고 지주제를 부정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지주제 부정하려면 토지 소유권을 이제 재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전제를 모델로 토지 분배를 주장했는데 이 정전제를 어떻게 해서 현실에 적용할 걸 가지고 또 학자마다 좀 그 개혁 사상가마다 좀 달라요. 예,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 근데 중상주의자들은 토지 소유자에 입각한 지주제를 인정해 주죠. 그리고 오히려 토지 분배보다는 농업 기술이나 발전과 농기구의 농업 개선해서 농업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한국적 기반은 이제 중농주의자들. 남인들 예전에 얘기했지만 원시 유학의 육경체제를 성리학과 정목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리를 강조한다. 성리학 체제와 재해석해갖고 원시 유학을 실리를 강조한다. 자, 그 실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뭐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뭐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 리라는 것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원리를 얘기해요. 경세적인 어떤 그 법칙,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뭐 경제학이나 사회학의 뭐 보편적인 어떤 원리도 있잖아요. 법칙도 있고 이런 걸 이해해.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토지 개혁론과 연결시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들의 문제가 자연의 육성이었으니까 토지 개혁과 연결시켜서 토지 개혁을 할 때 이것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지주노예가 없어지냐 이런 데 연구를 해. 학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사회학 같은 그 이론을 연구할 것처럼 이런 니도 이렇게 해석한다. 예전에 어떤 상강 오준이나 이런 식의 니의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상주의자는 북학 사상인데 특히 고중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건 청나라부터 건너온 거죠. 예. 청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이 낙론애들이 크게 이제 북학 사상과 이것도 이제 고중학에 영향을 받고 어떤 북학 사상의 개혁적인 모습들은 없어지고 방법론 쪽만 연구하는 고중학적인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중학적 모습들이 세도 정치가들에 보여요. 중국의 어떤 고중학적인 이런 연구학문 이런 것들 실사구실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실사구실이 아니라 이제 고중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특정한 학문들을 이제 연구하는 방법론 있죠. 이런 것만 연구해.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정확한 인식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긴 하는데 자, 하여튼 고중학과 연결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농주의자는 신분적으로 좀 약간 사회개혁 측면에서 좀 한계가 보여. 노비제를 부인하면서도 또 양반제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 양면적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신분제를 점진적으로 해체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때 중상주의자는 신분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산업공사의 평등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제개혁 같은 게 보면 상공의 발달과 화폐 경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농건주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자, 이때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이죠. 이익. 이익이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것이 패전론 같은 거 시험문제 나왔잖아요. 예. 근데 모든 그 중농주의자들이 그 상호 발달과 화폐 경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정영호 같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걸 인식을 했죠. 그래서 정영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농주의자지만 중상주의적 모습도 같이 보여요. 그 다음에 시천상인의 독점적 영업 폐지, 근검 전환, 생산 강조, 자급자족을 강조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뭐냐면 유교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상주의자들은 상공 발달과 화폐 경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요. 소비 강조, 생산 강조, 대입 통상인데 이게 눈여볼 게 생산도 강조되지만 소비도 강조한다. 소비가 만약 많아져야지 생산도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 것도 소비 심리의 위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비 심리를 어떻게 더 끌어올려 가지고 이들에게 소비를 이제 하게 해서 더 생산 유발시키는 게 현대 경제학의 어떤 그 연구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제가 같은 사람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농주의 이제 좀 볼게요. 자, 이 중농주의는 이제 중농학파는 근기남인 중심으로 발달됐다. 그래서 이 근기남인 중심은 되게 육경 중심의 어떤 학풍이 형성되거든요. 물론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야. 근데 성리학을 원시 그 유학인 육경에 정복시켜가지고 해석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18세기 때는 이제 갑수왕국 남이 싣고 나니까 요때 이제 남인들은 이제 영남 남인 쪽은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서 지방에 내려갔고 점점 보수화돼서 유리론자가 되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죠. 이 유리론자는 이제 영남 남인 유리 쪽은 위전 척사 운동에 참여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근기 남인 쪽은 좀 약간 달랐어. 그래서 근기 남인들은 그 이 안에 소복세력들이 이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좀 약간 개혁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그리고 정치 참여에도 또 활발했어요. 우리가 정영훈 같은 사람들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18세기 전반에 성호 이익에서 가학화했는데 이게 이제 중농학파의 대부분가 성호 이익이야. 이 사람이 이제 그 중심으로 해갖고 학자들 길렀고 그래서 이제 좌파 우파로 나눠지죠.
자, 좌파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적 체제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 들어온 고중학 같은 것들을 이제 정복시키려고 해요, 학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안용복 같은 사람이죠. 안용복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좌파 거꾸로 얘기했다. 다시 얘기할게요. 좌파는 여기가 아니라 우파 얘기를 좌파로 얘기했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좌파부터 설명할게요. 다시. 안영복이 아니라 안정복인데 그것도 잘못했어. 독도하고 연결되고 제가 착각을 했어. 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좌파는 주로 이제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죠. 그래서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정약용은 서학을 수용하면서 천주교도 같이 수용했어요. 그 형제들이 천주교를 많이 믿었죠. 물론 정약용은 나중에 배교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살아남긴 하는데, 자, 우파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적인 어떤 체제를 기반으로 해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걸 고중학적인 어떤 학문적 방법론을 수용하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제가 안영복의 잘못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정복. 이 안정복을 얘기한다. 안정복은 이의 제자죠. 최초의 전문적인 역사가고, 이 사람이 이제 안정복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동사강목. 이 동사강목이 예전에 사학사 관련돼서 한 2번 정도 나왔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세 치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라든지 행정제도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제도 개혁을 되게 중요시했는데 시험 문제 여기 되게 많이 나오죠. 그 부분이. 그 지주제도 전호제의 이제 모순 완화, 농업 발전에 관심을 가졌고, 행정제도성 관료제와 군제의 운영 등 행정제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자,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목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허목은 신학자하고 좀 분류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보통 이제 그 후에 중상주의자들 등장할 때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 지주가 됐던, 영향을 줬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그렇게 비중도가 없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유영원 같은 거 내용을 보죠. 유영원. 자, 유영원은 반개수육을 이제 저술했죠. 이거 외워두세요. 유영원도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어. 이 반개수육도 그 노비 종목법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언급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유형의 그 반개수육에서 유형한 반개수육의 토지 개혁론을 주장해요. 그래갖고 이제 균전론이라고 하죠. 이걸 유형의 균전론. 관리나 선비, 농민들의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여 자연론을 육성하자. 균전론. 자, 그래서 유형은도 그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토지 개혁론으로서 전정제를 들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주장하는 정정제 있죠. 근데 이제 정정제는 우리나라에 뭐냐면 그대로 시행하기 힘들어. 왜냐면 이렇게 우물정차처럼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논밭을 나눌 수 없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경제 정리가 잘 안 돼갖고 논과 밭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의 반듯반듯한 그 모양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모양도 더럽게 이상하게 생겼죠. 그걸 어떻게 반듯반듯하게 남기냐. 그래서 정정제의 형식적인 측면보다 정정제에서 안고 있는 군분의 이념을 좀 살려보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땅을 나눠 그 이념을. 그래갖고 이제 토지를 국유화 시켜서 그 당시 그 신분에 따라서 관리 선비 농민에 따라서 차등 있게 토지를 분배를 하자. 그래서 이들부터 세금을 걷었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조세 개혁 방법은 이제 토지를 나눠줄 때 이제 세금을 거둘 때 경무법을 기준으로 했다. 경무법. 이 경무법은 경부제와 좀 다르죠. 결부제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경무법은 절대 넓이, 절대 크기를 얘기해요. 네. 토지 면적, 생산량이 아니라 토지 면적에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역도, 노동력 동원도 이 토지에 일관해서 부과를 된다. 같이 합쳐서. 그 다음 병농일체 국방제도, 산업일체 교육제도를 볼 수 있다.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산농제도, 산농유치 교육제도야.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땅을 주지만 공부하는 관리들이나 그다음에 선비들도 땅을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좀 약간 차별적으로 주는데 농민들은 1경 정도 주는데 1경이 경부법에 다니죠. 그런데 학생은 4경, 그러니까 선비들은 4경, 그리고 관리들은 물론 이제 약간 이제 풍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이제 6경에서 12경 이렇게 줘야 된다. 좀 차별적으로 주죠. 이 사람도 좀 한계를 여기서 보이긴 해요. 예. 그래서 얘네는 이제 뭐냐 공부하면서 관리 임명해서 열심히 땅에 또 뭐냐면 가라 주경 야동해라 그런 이제 의미인데 자 그리고 이제 양반제도나 가거제도 노비제도의 모순을 지적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육존이라고 해요. 육존. 우리나라를 좀먹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해서 육존이라고 해서 비난을 하죠. 이 사람은 말하자면 육점은 저기 그 이익과 관련된 거고 잔문에 얘기했어요. 착각했어. 네. 하여튼 양반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를 모순히 지적한다는 거. 특히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노비 종목법이잖아요. 자, 노비 종목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노비 종목법을 이제 주장하면서 노비 세습제 확보를 주장하면서 노비의 임노동자, 그러니까 노비 대신에 임노동자를 이제 고용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자, 근데 이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처럼 산업공사의 차별적인 토지 분배, 관리들이나 선비들에게 더 토지를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노비제도도 당장 뭐 폐지 주장을 한 건 아니죠. 이 사람도 세습을 폐지하면서 노비종법을 통해서 양인수를 늘면서 세습제를 이제 좀 폐지하면서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야. 좀 그래서 뒤에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소극적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군대 평성에서 양천에 구별하고 가정 내 적서차별도 그때 인정했다는 거. 그래서 유기어적 한계를 탈피하지 못했다. 그런 이제 문제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네요. 운음제도 인정, 가정 내 적서차별 인정, 군대 내 양천 구분 긍정, 노비제도 자체를 인정하면서 소극적으로 개혁을 하자.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와서 이제 이익을 볼게요. 이익. 자, 이익은 이제 17세기 말에 18세기 때 사람인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농학파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익부터는 얘네들부터는 이제 뭐야? 성호학파라고 하죠. 성호학파. 이익의 호가 소호죠. 성호, 우파와 좌파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호학파는 성호 우파가 있고 성호 좌파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성호 우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안정복이야. 이 안정복은 이제 그 당시 성리학적 체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청의 고중학적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안정복은 이제 서학이라든지 천주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에요. 예, 부정적. 예. 그래서 이제 서학도 성리학적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don에서만 좀 그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특히 천주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봤다. 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성호 좌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벽이나 건철식, 견인식 이런 사람들인데 정약전, 정약용 같은 형제들이죠. 그 이 중에 일부는 이제 서학에 경도됐고 특히 서학에서 이제 책이 천주교에 대해서 경도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교리 이런 것들이 남인들이 원래 주장했던 원시 유학적인 사상과 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중 상당수가 뭐냐면 천주교를 받아들일 거야.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학문적으로 상당히 그거를 자기 사상에 접목시키려 했다. 그래서 안정복처럼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서학에 대해서 선택적 수용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근본적인 어떤 철학적이나 그 다음에 사상적인 그리고 종교인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 좀 다르죠. 안정복은 이제 성리학을 계속 내세웠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익은 유명한 책을 썼죠.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썼어. 이거 외워 두셔야죠.
그래서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사문 5개 부분을 나누어 우리나라 및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 및 비판했다. 성호사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안정복이 그 뭐냐면 주장했던 그 토지제도가 있어요. 이걸 가고록에서 기록했다. 한전론, 패전론. 한전론이 이제 좀 유명하죠. 패전론은 예전에 08년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뒤에 좀 천리제도는 제가 이제 따로 분류해놨으니까 이때 좀 보기도 하고요. 예. 자, 패전론부터 볼게요. 6전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익은 6전을 이제 구분하는데, 이거 6전이라 해서 비판하는데, 자, 6전이 뭐냐? 나라를 좀먹는 것들이 뭐냐? 나라의 그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 기교, 승려, 게으름. 자, 이런 것은 이제 뭐냐면 6개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그 논원 중의 어떤 서울 문화를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게요. 이 사람도 노비제도를 당장 없애자. 뭐 이렇게 주장을 안 해요. 점진적인 폐지를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앞에 유형은 세전법을 강조했잖아. 폐지를. 노비가 세습된 걸. 근데 이 사람은 더 나가서 세전법뿐만 아니라 노비 매매를 금지해요. 세전법 플러스. 자, 노비를 매매를 금지시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세전법 폐지와 함께 노비가 더 이상 생산되지 못하죠. 발생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다. 그다음 패전론은 뭐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제가 이제 그 앞에 정황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조선 후기 때 정황 문제가 이제 대두되니까 시학자 안에서 이 그 동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가지고 2가지 의견을 갈려지죠. 그 이익 같은 사람은 중농주의 입장에서 패전론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같은 정황 같은 사람은 용종론 같은 걸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황이 발생되어 동전 자체가 어느 비트코인처럼 코인처럼 투기 대상이 되고 동전이 시장에서 퇴장이 돼요. 돌지가 않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그 물가가 떨어지게 되죠. 디프레션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농민은 조세 급납하고 동전을 얻기 위해서 생산 단가가 낮은 가격의 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봐. 디프레이션에는 에서는 생산자가 손해를 보죠. 자, 이익은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금속화폐를 사용할 경우에는 농민들의 어떤 피폐진을 들어서 동전 자체를 없애자라는 패전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익의 그 화폐에 대한 인식, 이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 한문사조와 함께 나왔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사창제에서 이제 한국 대신에 그 국가에서 이제 실시한 한국 대신에 그 민간에서 운영한 사창제를 이제 실시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분당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쟁의 원인과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유와 분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당쟁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리학적 분당론이 이미 그 당시에는 없어졌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 정치와 그 당시 그 한국 정치와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한평 정치가 행해졌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분당의 말파 형사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분당을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고 드는 분당은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상호 공룡 운영에 입각한 어떤 그 분당론이 아니 분당 운영 사항이 아니었죠. 이때 그 사람들이 살았던 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익 같은 이제 조선 후기 때 그 글들 보고 그 당시 이제 일본 애들이 봐라 너희들 선조도 분당의 말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분당은 당파다. 이렇게 규정을 짓잖아요. 그것은 분당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지 않고 분당이 말피화되고 이렇게 왜곡됐대. 이런 형상들만 보고 얘네들 비판했는데 이걸 이제 일본 애들이 당파성동과 연결돼서 사회적 근거를 이용하죠. 편집을 했죠. 악마적 편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당을 이제 당제로 인식하고 선배들도 농사를 지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할 것. 그 과거 시험을 예전에 3년마다 주기로 봤잖아요. 5년마다 보고 그다음 과거제도보다는 청거제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조 병력 저장의 낭청권을 막고 이들 청요직 승진을 막을 것. 그 다음에 이제 주례에 입각한 왕과 재상의 권한을 높이고 군주가 친병을 거느릴 것.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분당론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장했다는 거. 그 예전에 한번 역교동 관련돼서 이 이익 같은 사람들이 분당론을 비판할 때 관련된 내용을 일본에서 조선사를 쓸 때 당파성론과 연결돼서 사유적 근거로 사용했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역교동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문제 나왔어요. 드레이크의 출처학인가? 네,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토지제도. 자, 중산주의 토지제도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뭘 했냐면 정전제를 모델로 했죠. 네, 정전제를 기본적으로. 정전제를 기본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형의 경세 유포라든지 뭐 등등 다 기본적으로 그 정전제를 모델로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달라. 이 전전제가 현실적으로 그대로 뭐냐면 실현시킬 수 없잖아요. 실현될 수 없잖아요. 그 전전제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제 얘기하는데 이상적인 토지제도 개념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토지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토지제도 개혁은 앞에서 정정제. 근데 이때 정정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약용의 정정제가 아니, 그러니까 맹자의 정정제가 아니라 정약용의 정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전론, 그 다음에 군전제. 자, 이런 것들은 토지제를 통해서 정전제를 그대로 실현할 수는 없지만 토지제를 통해서 전전의 이념을 잘 살려갖고 지주전호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야. 근데 이제 현실적인 토지개혁은 지주전호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주전호제를 인정하는 한도에서 토지제도를 실시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한전제나 그 다음에 감정원 같은 것들이죠. 자, 한전제는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박지원의 한전제는 뭐 상한선이다. 이익의 한전제 하한선이라는데 저 해석에 따라 뭐 하한선도 돼 있고 상한선도 돼 있고 하여튼 이 주장을 했고 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주들이 이제 소작인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지대를 받잖아요. 근데 지대가 너무 높으면 지주대 토지 의혹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 토지 소유 의혹을. 오히려 지대를 현실적으로 낮춰서 예전에 이제 2분의 1을 받는 게 아니라 3분의 1, 10분의 1, 18분의 1을 받아가지고 지주들이 이제 토지를 소유해봤자 별 이득이 없다고 느끼게 하면서 땅을 갖다 팔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뭐냐면 그 토지가 분배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주전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토지개혁은 지금 당장 지주전호제를 부정하지 못하지만 인정하지만 한전제나 감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주전을 자연스럽게 없애는 방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정전제를 보자. 정전제. 자, 정전제는 이제 경세 육포에서 강조하죠. 이거 누가 쓴 거야? 정원을 쓴 거잖아요. 원래 이 전전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론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전론은 이걸 좀 약간 뒤에다 배치시킨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전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전제를 주장했거든요. 이 정형이. 그래서 잠깐 여전제를 설명하고 나서 이걸 설명을 해야지 좀 앞뒤가 많이 맞아. 이렇게. 원래 이 정정제보다는 이 여전론이 먼저 와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것도 정형이 정론에서 주장을 했던 거죠. 자, 이 여전제는 뭐냐? 거의 사회주의급이야. 그래서 사회주의 보면 그 마르크스 사회주의 그런 게 있어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에 신화되면
국가를 필요하고 보고 국가의 주도하되 어떻게 하면 자기 노동에 따라 생산량을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자기가 노동을 함에 따라서 생산량을 분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다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이제 이 사람들 도덕 개조를 좀 한 다음에 더 사회주의에서 더 나가서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마르크스의 노동에 따라 생산 분배 요거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이제 먼저 전제가 토지 국유화야. 그래서 무상불수를 위한 토지 국유화와 그걸 통해 지주전호제를 부정하고 사유제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임의적으로 이제 실시한 건데 30가구 1여라고 하고요. 여라는 건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여왕구할 때 그 여죠. 마을. 마을 주민들 여장의 지위 아래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고 노동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하는 제도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와 비슷해? 막스의 이런 사회주의와 비슷해. 사회주의 단계. 약간 이제 그 중국의 모택동이 실시했던 뭐 인민공사 이런 것들 집단화, 스탈린 집단화 이런 비슷한 거죠. 자, 그리고 이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양반도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육체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해야지만 먹도록 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경제 정신적인 거나 아니면 그 고급적인 어떤 정신적인 통한 노동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라 상인과 수공업자는 독립되어 여전자와 관련이 없도록 하였고 양반도 직업에 종사해 농사를 짓거나 순공업과 상업 교육 등의 종사도 주장했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개혁제도로서 이제 신분제 토지제도지만 또 토지제도가 그 당시에 토지제도가 끝나는 게 아니죠. 신분제도, 행정제도, 뭐 지방제도가 연결돼서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분제를 통해서 지주제의 폐기뿐만 아니라 양반도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이제 신분제 폐기도 이제 내포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기반으로 여전을 기반으로 해갖고 연이방음이라는 체제로 전국 행정제도를 만들었어요. 예.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1열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 묶은 게 니고요. 그다음 니를 여러 개 묶은 게 방이고 방을 묶은 게 또 읍이야. 그러니까 기본 행정단위 여죠. 그리고 열이 방음의 행정제도를 군사제도과 서 연결시켜서 병농일치적인 군제제도를 주장했다. 군제 개혁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그거 여전자 연결돼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인은 지주전원지의 모순을 해결하고 빈농촌의 농업 생산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개혁 방안 중에 하나였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매우 진보적인 개혁 방안이다. 우리 입장으로 이게 진보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입장에서. 네. 지금 이런 주장을 했다가는 그 완전히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북한으로 가라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현실 사회주의를 바라면서 이렇게 빈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입장에서는 좀 진보적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전제는 현실적으로 좀 시행하기 힘들어. 아무리 국가 권력이 강하더라도 지주들이나 자작론을 가지고 있는 땅들 다 뭐냐 소유권 폐기시키고 그걸 하는 거는 그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하죠. 네. 나라가 망해 이러면 아무리 국가 권력이 강하더라도 모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 이익을 침범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들고 일어날 경우에는 나라가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상적인 개혁운동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당시 이제 그 정영이 여전론은 현실적으로 좀 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정정제예요. 정정제. 정정제를 이제 그 경세 유포를 썼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강제 유배될 때 썼던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전정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맹자식 정정론이라고 전정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우리가 맹자 같은 경우에 우물 정자로 이렇게 해석했고 맹자가 이제 여기는 각각 토지를 분배하고 여기는 이제 중앙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정정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 전정제죠. 그래서 토지를 구비해서 정정을 편성하고
그중에 9분의 1을 공조를 만들어갖고 조세를 충당하고 나머지를 농민에 분배하는 9등급 나머지 분배하는 8등급을 분배하는 거죠. 그런 제도가 이제 정정된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힘들죠. 예. 그리고 딱딱 이렇게 뭐냐면 구획돼 가지고 이렇게 실시되는 그런 정정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전전제는 힘드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재해석했어. 우리나라 현실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 정전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맹자식 정전제가 아니라 재해석된 정전제예요. 뭘 바탕? 노동력을 기준으로 재해석했죠. 그래서 노동력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에 따라 제소에 따라서 토지 분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각 호의 보유 노동력의 양과 질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있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인 가족은 100명, 부부 2인들은 25명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를 다 일시적으로 국유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있지만 토지 구획 방식도 여기 나오죠. 우선 왕실의 소유 토지, 각 간청의 소유 토지를 먼저 국유화지부터 전전을 이제 편입을 시켜. 그러니까 국유지 원래 가지고 있는 국가의 토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노동력에 따라서 이렇게 뭐냐면 분배를 해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열심히 일해갖고 세금을 내잖아. 그러면 이 세금을 재원으로 삼아서 국가가 사유지를 사들이는 거야. 유상 매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로 무상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유지를 유상 매입해서 이걸 국유화시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 방식대로 그대로 또 정전을 이제 편성해요. 그러니까 정전을 국유화진 정전을 갑자기 실시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링이나 그런 모태통이나 이런 식으로 집단화 과정이 아니라 먼저 국유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를 만들어서 요걸 또 재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또 재원을 만들어서 해요. 그러면 점점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100% 토지가 국가 토지가 되는 거죠. 사유지를 하나하나 사들이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한다라는 구상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자장농을 육성하고 지주제 폐지를 이제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상적인 토지 기용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전제는, 정형이 생각하는 정전제가 좀 다르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전제 개혁안에서 또 조세 9분의 1을 공유를 만들어서 조세를 충당하고 전전을 운영할 병농유치제.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좀 약간 이제 경농일지제를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정제 있죠. 오리지널 정정제를 좀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갖고 하되 요 중에 정전의 9분의 1을 공존을 만들어갖고 여기에 세금을 충당하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또 개별적으로 또 세금을 충당해갖고 국가 재정을 만들어서 또 토지 국유하자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서 이거는 토지 어떤 정정제를 반영한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맹자의 정정제는 아니다. 재해석하는 정정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원의 균전제를 볼게요. 앞에서 유형의 균전제는 이제 잠깐 설명했죠. 토지 국유를 하죠. 무상몰수를 위해서 전국적인 토지를 국가적으로 소유 전환하고 결부제 폐지나 경무법 실시를 이제 주장하고요. 그다음 산업공사를 하는데 차등으로 구분하죠. 이게 좀 한계가 있죠. 농민 1과 1경의 토지를 분배하고 노동력이 많은 대가원은 더 많은 토지를 지급하고 4는 선배의 2경의 4경 관리는 풍기에 따라서 이제 12경까지 지급을 했다. 그리고 저 산업공사에서 이제 사가와 공인, 상인과 공인도 얘네들로 농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를 지급해요. 그다음 무당과 승려에게 토지를 주지 않고 약간 좀 차별적인 성향이 있죠. 그다음에 토지 소유는 단계에 한대요. 자기가 사망하면 다 국가에 환수해야 돼. 회수를 한다. 근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냐면 자기가 기껏 뭐냐면 동지를 일궜는데 숙제나 시켰는데 토지를 내가 죽은 후에 국가가 회수한다.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아니다 하겠죠.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아. 제 생각에도. 자, 하여튼 한계는
농민들의 토지를 균등하게 점유한 게 하되 선비 관료들이 더 많은 토지를 분분하는 주장은 신분제 관념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세는 실제 수확의 10분의 1을 징수하고 호구에 부과했던 여격을 토지에 부과했다. 근데 이거는 뭐 이게 특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 그 대동세나 뭐 조선 정기 때 호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걷거나 대동법 같은 게 아니라 토지 정결 기준에서 여역을 부과했잖아요. 유혹세 같은 걸 걷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이건 그 개혁 체계로 주장할 수 없고 이미 시간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제도였어요. 그리고 사경이 한 명의 군인과 그 다음에 세 명의 본인이 나오게 해서 병력일치제 국방체제를 주장했고 산업일치의 어떤 교육제도를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한전제를 보죠. 한전제는 이게 강호에서 이제 오는데 보통 하한선이라고 하죠. 하한선. 하한선 설정했다. 근데 통론이나 이런 데서는 또 상한선이라고 해요. 네. 근데 뭐 이건 해석에 따라서 하한선이 될 수도 있고 상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한전제 같은 이익은 기본적으로 토지 국유나 지주전호제 폐지를 당장 시행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토지 전호제와 지주전호제를 인정하면서 토지 사유제와 지주전호제를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뭐냐면 시행하자. 그래서 이제 당장은 뭐 토지 국유나 정전천정 국유를 포기하는 건 포기하고 대신에 지주전호제 토지 사유를 인정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토지 국유화를 하고 아니 토지 분분하고 그 다음에 군부 구획에 있는 전전제에 있는 군분의 사상을 실현하자는 거죠. 토지 군분을 하고 구획에 있는 이제 군분 사상 있죠? 이런 것들 실현하자. 네.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지주전호제도 인정하지만 결국엔 장기적으로 때 이 사람도 지주전호 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지주전호 폐지를 주장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했냐 하면 일단 농민들이 사업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 영업전을 이제 설정해줘요. 그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매매가 흘러가면서 점진적인 토지 소유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죠. 여기 이제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가 영업전 구역이야. 이 부분이. 자, 국가가 영업전 이제 이게 크기를 설정해줘. 근데 해당 가오마다 영업전이 부족해갖고 이제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업전 초과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영업전이 초과하겠다고 해서 국가가 강제 뺏어가지고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한선을 설정하면 영업전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 토지는 팔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어. 더 이상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영업전이 부족할 경우에 요 경우죠. 영업전이 이렇게 부족할 경우에는 어떠냐면 요만큼 살 수는 있어. 영업전이 부족할 만큼. 근데 자기 토지를 팔 수가 없어. 네. 그러면 매매는 할 수 있지만 매매에 제한을 두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만 파는 거고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거고 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 요건 살 수 있지만 여기 이게 자기 토지 원래 가지고 있는 팔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영업적 초과한 사람들이 이걸 팔고 영업적 없는 사람들이 이걸 사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토지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지주전호제가 폐지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 점진적 폐지를 이제 주장한 거죠.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현실성이 없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정한다고 해서 매매가 자유롭게 제한이 될 수 있냐? 그건 뭐그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것 같아. 정보 기술도 뭐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고 그냥 몰래 팔고 사면 되죠. 네. 현실성이 없긴 하는데 자, 하여튼 한전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 그 박지원 같은 중농주의 중상주의 학자도 간홍소초에서 그 한전제를 상한선이죠. 자, 상한선이라는 것은 대토지의 어떤 소유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소유지를 그 상한선을 설정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 집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부세 같은 걸 좀 막 떼이잖아요. 비슷한 거야. 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토지를 갖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갖지 못하도록. 그럼 토지를 많이 갖지 못하면 토지에서 얻은 이득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해서 토지를 나중에 자연스럽게 없는 사람들이 갖다 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유분란 없이 이렇게 주장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둔전론을 볼게요. 둔전론은 96년도 기출문제 나왔는데
요 둔전론을 썼던 서유구는 19세기 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론 출신이죠. 박지원도 노론 출신이고,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노론 중심의 입장에서 이제 먼저 접근한 거죠. 박지원이나 그다음에 서유구 같은 사람들은 중농주의자들이 아니라 중상주의자들이야. 중상주의 상업적 입장에서 접근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제도를. 서유가 보기에 그 정조 때 하성 경영을 보고 좀 약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성 경영 보면 하성 자체가 있으면 자체의 자국도시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대유돈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둔전을 만들었어, 국가. 그래서 이 국가에서 둔전을 만들고, 국가 중심의 둔전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하성에 식량을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둔전은 보통 둔전은 군둔과 민둔으로 나누죠. 민둔과 해둔가, 민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관을 받아서 여기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차관을 이제 해서 서울과 각도, 각읍, 북방의 번업 등의 둔전을 설치하고 정부와 부민을 출자로 운영한다. 이 눈여겨볼 이제 부민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푸세미에서는 뭐 경영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고 대신에 부민들의 둔전자를 임명하여 둔전민들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할 책임을 부과한 거예요. 이 둔전에게 둔전을 지급하고 그 부민들에게 둔전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을 주고, 그리고 그걸 둔전장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둔전민들이 그 둔전장 밑으로 들어가서 농업기술을 배우는 거야. 그럼 둔전민들이 부민들이 배운 농업기술을 자기 지역에 가갖고 전파시켜주는 거죠.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하면 새마을운동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둔전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둔전장 밑에 부민 밑에서 들어가는 둔전민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토지에서 배제된 무전농민들, 그다음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농민 경제 안정을 국가재정을 충실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둔전장 밑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배우고 돈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지역에 들어서 둔전장으로부터 부민으로부터 배운 농업 기법 같은 걸 전파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서해국의 둔전제는 정조 때 하성 부근에 있는 시범 군용 농자들, 이 둔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농장들, 둔전들을 이제 뭐냐면 영향을 받아 구상한 것이다. 차관에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둔전은 군둔이 아니라 민둔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군둔이라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 병량민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평상시에는 그 둔전에 가서 일을 하다가 유사시나 이제 일종의 그 농왕기 때는 훈련을 받는 그 시스템이고, 요거는 민둔은 생산량을 이제 뭐냐면 어떤 특정 목적으로 해서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한 민둔이었다, 군둔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서해구의 둔전론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어요. 여기. 그래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이야. 21번. 자, 감조론을 보죠. 감조론은 아까 치면 것처럼 당장 지금 지주존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지대의 양을 인하시키는 거야. 현실적인 입장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농민의 재생산을 까이자는 도모하자는 건데, 소극적이지만 상당히 실질적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대가 이제 3분의 1, 8분의 1, 뭐 16분의 1 이렇게 이제 받독하면 지주들이 지대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경영의 의욕을 상실하게 돼. 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주들이 갖다 토지를 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지금 어떻게든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왜 강하겠어요? 나는 이해가 못 되는데 왜 아파트 같은 걸 왜 소유하나? 우리나라만큼 아파트들에 집착한 나라는 없는 것 같아. 저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이제 아파트보다는 주로 단독주택이나 뭐 개인주택 이런 것들을 선호하거든요. 넓고 생활이 편리하잖아.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역사적인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거 뭐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하든 소유를 해갖고 특히 서울에 있는 강남권 아파트 소유해서 그렇게 소유하는 거. 그래서 그게 살기 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반포 주공 아파트를 보면 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60평짜리 그 60년대 70년대 지었던 것이 60억 정도 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잖아. 왜냐하면 그런 걸 소유함으로써
그 돈이 되니까 그래. 돈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토지를 많이 뭐냐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지대를 많이 받아서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대 수입이 낮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소유욕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갖다 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냐면 그 자연스럽게 토지 소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이 감정론은. 그래서 전호적 기반에 의해서 저유의 봉건지대 납부와 상업적 농업을 통해 분홍을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중농주의자의 입장에 토지개혁론을 좀 봤어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중상주의 토지개혁도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상주의를 볼게요. 중상주의는 앞에서 중농주의자들이 대개 보면 18세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18세기. 근데 중농주의자들은 18세기 후반에서 이제 19세기 때 넘어가는 그때 있거든요. 좀 세대가 좀 한 세대 뒤에요. 그리고 이 중농주의와 중상학파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이제 정영이라는 사람이죠. 중농주의는 금기남인 출신이지만 중상학파들 상당수가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동 명문가 출신이야. 이들인데 특히 이제 그 뒤에 얘기했지만 홍대영이나 박지원, 박재가 뭐 이런 사람 연합학파라고 하잖아요. 물론 박재가처럼 이제 뭐 서울 출신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동 명문가 출신이야. 얘도. 네. 그래서 집권층 출신이었다. 네. 얘네들은 자기가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벗을 포기하고 살았던 인물들이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원 같은 사람이에요. 박지원은 자기가 이제 이 사람도 과거 시험을 보지도 않았고 그 평생 동안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벗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말년에 저 지방 수영직 받아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잠깐 벗을 한 건 있지만 대부분 한량을 지냈죠. 이 사람은. 네. 자기가 노역만 하면 약간 의지만 있었으면 이 노동 명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뭐 버스까지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아예 버스 자체를 뭐 포기했죠. 이 사람은요. 그 뒤에서 좀 다시 얘기를 하지만 자 하여튼 이런 중상학파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중상학파는 예전에 이제 홍대영을 중심으로 이제 좀 많이 나왔어요. 박지원도 좀 나오지만 예. 자 그러면 이건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예. 그럼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